두어 달 전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제때 응급실로 가지 못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가 병원 10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들이 응급실에 자리가 있는데도 환자를 안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홍성희 기자입니다. 두 달 전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쓰러져 경련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보니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도 떨어진 긴급 환자였습니다. 대학병원 5곳을 포함해 모두 10개 병원에 환자 이송을 타진했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 병원 응급실 병상 현황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번역 응급의료센터인 A대학병원은 18개 중 7개, B대학병원은 12개 중 10개의 병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2곳은 병상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나머지 한 곳도 절반만 찬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좀 환자 바이탈이라도 좀 붙잡게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만 좀 해달라. 그거조차도 지금 안 받아지니까. 병상 여유가 있었지만 일부 병원들은 소아신경과 진료가 안 된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숨진 학생은 심정지 후 이송된 병원에서 살펴보니 몸에 외상이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과 진료가 필요했지만 병원들이 환자를 보기도 전에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복지부 지침엔 현장 이송 시 배후 진료 자원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중증 응급 환자는 지역별 이송병원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를 2군데, 3군데 이상 돌리지 않도록 처치를 하는 그 순간 벌써 어느 병원이 병상이 있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좀 이미 사전에 약속돼 있고 알고 있고. 소방청도 중증 환자의 1차 응급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총리실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걸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르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응급의료 문제가 지속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서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가 제때 골든타임 안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응급의료 기관을 좀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요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응급의료에 필요한 적절한 수가 그리고 대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 상황실을 통해서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들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처방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네.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단가까지는 대충 단가 얼마? 회수당 단가. 응급실 뺑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몇 왕왕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거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동안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하기 분산되게 하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거와 최종 치료를 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당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정해서 매칭하는 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네.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가 뭔지 무슨 과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서 네. 조금 응급 그 119 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안 봐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중증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병원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병원 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를 119 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지 않게. 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알겠습니다. 119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공무회의에 한번 해주세요. 누가 있어요? 얘기할 사람? 마이크가 안 들어가네요. 네, 공공보건정책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그 가까운 병원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데 들렸다가 또 접수하고 또 거기서 뭐 이제 검사하고 나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송 단계에서부터 구급 대원들이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심근경색을 미리 알아봐서 바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네. 하는 것이 기본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네. 지금 나름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일부가.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상황실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송이 지연되는 환자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까지 모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중증 환자가 이송이 지연돼서 생명의 지장을 이제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일단은 병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네. 바로 알아봐서 이제 전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뭐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